이란 전쟁을 좀 네네. 군사 관점에서 리뷰하는 거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란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도 뭐 비슷한데 이런 무기들이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 본토에서 직접 날아가거나 아니면 항공모함 또는 그 중동에 미군 기지들이 되게 많아요. 기지에 있는 그 항공기들이 날아가서 항공 폭격으로 주로 작전이 이루어졌다 하는 정도죠. 근데 한편으로 이제 이란이 사용한 무기는 다 미사일들이에요. 다 미사일들인데 드론 중에 샤이드라고 하는 드론이 주로 많이 쓰였죠. 이제 샤이드 136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오토바이 엔진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게 한 2,000km 날아가도록 만든 거고 238은 제트 엔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쟁 후기 정도 나와가지고 한 500km 정도 시속. 요거는 시속 한 100에서 200km 사이. 뭐 이 정도 날아가서 대부분 다 이것들은 요격이 됐어요. 요거는 이제 그 238은 전쟁 후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요격률은 좀 떨어지는데 대부분 다 요격이 됐다. 그래서 또 하나 주목받는 것은 원래 주로 사용된 거는 이제 그 이메드라고 하는 주로 액체 로켓이었는데 이제 고체 로켓도 이제 그들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후반기에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날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다종의 미사일들을 섞어서 쏜 다음에 요격 미사일들을 소모시키고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쏴서 목표를 타격하는 그런 방식의 전술을 많이 썼어요. 이건 극초음속 이란에서 직접 만드는 네. 기술이래요. 네, 직접 만드는 거죠. 우리는 안 되지 않나요? 우리는 아직 안 만들고 있어요. 세네요 기술입니까? 이란이? 네, 근데 극초음속이 이제 그 ADD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예. 극초음속 만든 나라가 이제 러시아, 중국, 뭐 이란은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극초음속을 들고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뭐 물론 뒤따라가면서 만들었고 최근엔 일본도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도 만들어야죠. 아직은 연구 단계고 그 제가 이제 미래국방위원회 하면서 한번 확인해 봐야죠. 하여튼 좀 서둘러서 만들어야 하는데 근데 이제 당장 북한을 고려하면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뭐 우리의 어떤 미사일도 요격할 능력은 없거든요. 극초음속은 조금 길게 보고 만들 필요는 있는데 만들긴 해야죠. 극초음속이라고 하면 마 5 이상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요격 미사일로 요격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중간에 변칙 기동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고 이제 파타2 정도는 변칙 기동까지 가능한 아예 요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야. 이제 변칙 기동을 통해서 요격의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항 미사일도 많이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것을 섞어 쓰면서 하여튼 결정적 순간에는 탄도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제 목표물에 낙하되도록 하는 거죠. 이제 요것을 요격하는 미사일, 요거 미국인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요격 체계입니다. 이제 고고도의 GBI, 요거는 이제 미 본토에만 운영이 되는 거고 중동에 이제 사드가 이제 한 세트 있었는데 요 사드가 운영되려면 레이더가 필요한데 레이더가 피격됐다 뭐 그런 얘기는 좀 있죠. SM3는 주로 이제 그 함정에 배치된 그래서 요거는 지상으로부터 한 1000km에서 3000km 정도. 그다음 SM3는 뭐 100km에서 뭐 1500km 정도. 사드는 한 30km에서 150km 정도. 이제 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패트리어트는 뭐 10에서 한 30km 정도의 요격고도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도 이제 요격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드 체계, 사드는 SM3급이라고 하는 이제 에로우, 그다음 패트리어트급 정도의 데이비드 슬링. 요것은 이제 미국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포병이나 또 박격포를 요격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언돔이라는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체계가 탄이 하도 많이 날라오니까 탄이 이제 소모가 많이 됐고 그것을 이제 선별하다가 이제 시기를 놓쳐서 뭐 요격이 됐다 해서 문제가 되긴 했죠. 그게 이제 에로우와 데이비드 슬링의 탄이
많이 소모가 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이제 주로 AI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미국보다 사실은 AI를 더 먼저 전쟁에 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의 AI 회사들은 이란 우크라이나 전에서 데이터를 많이 습득을 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마스와 헤즈볼라 전쟁을 하면서 썼는데 이 하브소라라고 하는 AI는 주로 표적을 식별해내는 AI인데 그 중에 이제 라벤다라고 하는 게 좀 고약한데 이것은 하마스나 헤즈볼라 지도자의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에 가중치를 둬서 이를테면 가중치가 높은 인물은 부수 피해가 많아도 타격을 하고 가중치가 낮으면 부수 피해 비율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너무나 보니까 라벤더가 핵심급이면 인간인 한 20명까지 네. 죽였된다. 이게 네. 사실입니까? 뭐 드러난 건 그러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왜냐하면 예. 그 사람들이 다 민간인에 섞여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식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진짜 고약하겠어요. 그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팔란티어 AI는 주로 전장 관리 체계. 그러니까 MSS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부서라고 마찬가지로 이제 각종 탐지 수단에서 오는 것을 자기 필요에 맞는 표적을 식별해내는 그런 AI고 최근에 이제 클로드하고 좀 문제가 드러난 게 이제 AIP라고 하는 MSS나 이런 여러 가지 군사용 AI를 끌어모아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용 AI, 거대 언어 모델 AI를 여기에 붙여서 이제 추론까지 하도록 만든 게 이제 AIP라는 개념인데 거기에 엔트로픽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 좀 문제가 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안두릴이나 뭐 쉴드 AI 이런 것들은 드론 같은 개별 무기 체계 AI를 심는 거예요. 요거 안두릴에는 그 레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 무기 체계 AI를 심는데 요게 AI OS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업그레이드가 쉽도록 하는 거고 안두릴은 하이브 마인드라고 하는 자율 기동, 공중에서 자율 기동, 그러니까 비행기가 갔을 때 6세대 비행기는 이제 그 드론이 이제 같이 쫓아간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AI로 만들고 이제 이런 AI들이 이번 전쟁에서 아주 폭넓게 사용이 됐다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하드웨어 무기 체계 면에서 세계 뒤지지 않죠. 그러니까 F-35 미국이 판매하고 있는 스텔스 다목적 항공기의 최첨단을 자랑하는 이제 F-35 40대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가지고 있고 F-15K는 뭐 지금도 쓰이고 있는 다목적 4.5세대 항공기죠. 4세대 항공기라. 우리의 또 뭐 KF-21은 120대 정도가 되겠지만 한 4.5세대 정도의 첨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개발한 항공기. F-50도 동남아 또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 다목적 공격기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무기들을 이제 공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천무의 발연장은 그냥 그 작은 로켓부터 미사일급의 그 KT진까지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사체. 요거는 이제 미국의 하이마스나 에이테킴스와 같은 이제 성능을 발휘하는 거죠. 뭐 잘 알겠지만 K9 자주 보는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K1, K2도 뭐 첨단 전차인데 K2는 전차 중에는 제가 보기에도 성능이 뭐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전차고 이런 무기를 우리가 편제를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엔 이미 우리 항공기들은 이제 첨단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네. 갖추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정보, 탐지 이런 전력과 기술이 사실은 필요하지. 이제 그 얘기가 뒤에 좀 나옵니다. 팔란티어나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이버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팔란티어로 우리가 가는 순간 다 뺏기겠죠. 네, 사실은 뺏기는 수준이 아니고 종속될 수 있죠. 이를테면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사실은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의탁을 하게 만들 거고 그 다음 또 가격을 팍 올리면
아마 그냥 따라가야 될 겁니다. 미군 자체도 저 AI의 민간 회사에 종속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군들도 사실 그 점을 되게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네. 그래서 이게 민간 회사에 맡겨도 되나,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좀 늦더라도 사실 국가가 이걸 주도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좀,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알고리즘 같은 걸 좀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예. 실드 AI 정도? 뭐 이 정도 기술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팔란티어를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위험 부담은 좀 있다. 그 다음에 뭐 우리의 드론 기술, 중고도 UAV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전력화를 한 거고, PSI는 이제 뭐 4대 정도 더 가져오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지스함은 세계에서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3나라밖에 없다. 한국,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이 이지스함을 지금 현재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이거보다 좀 성능이 낮은 이지스함은 스페인 정도가 만드는데, 물론 이제 기술 의존도가 요 세종대왕급은 뭐 정조대왕급까지 높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하기엔 좀 제한되는데, 그래서 KDDX가 되게 중요한데, KDDX가 이제 우리 기술력이 한 90% 이상 되니까, 이제 우리 3,600톤급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 중에는 바닷물 속에서 가장 길게 이제 머무는 잠수함이에요. 3주 정도.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일주나 한대요. 네, 3주 동안 뜨지 않고 작전할 수 있어요. 가지고 3주. 최근에 이제 이거는 캐나다하고 같이 북극에서 이제 자망 훈련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재래식 잠수함 중에는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핵 추진까지 가면 우리 해군 전력도 만만치 않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방공 무기들이죠. 이제 LSM 이제 천궁은 이제 전력한 지 한 6년 됐고, 이게 최근에 이제 주목을 좀 받았죠. 이게 이제 원래 그 모든 요격 미사일은 상대 미사일이 날라올 때 2발씩 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도 원래 2발 쏘는 거예요. 2발 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패트리어트가 요격 성공률이 93%를 목표로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30발 중에 29발을 맞춰가지고 96% 요격 성공률이니까 이게 이제 패트리어트 수준까지 따라갔다. 근데 이제 가격은 한 6분의 1 된다. LIG 넥슨하고 뭐 레이더는 예, 하나에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게 복합적으로 들어간 장비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LSM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30km 정도면 요건 한 60km 정도 고도. LSM2가 이제 60에서 한 150km, 그러니까 사드가 되고 사드급. 이게 이제 LSM인데 LSM2급으로 가면 요거는 이제 올해 정도 이제 전력화가 될 거고, 요거는 한 2년 정도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방식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인데, 이스라엘은 원래 이제 디자인이 한 발씩 한 발씩 날라오는 개별 요격으로 좀 만들어졌다면, 요것은 이제 우리가 장사정포니까 다량으로 날라오는 걸 동시 요격하는 방식으로 개발 방향이 약간 이제 다르죠. 그게 요것도 좀 땡겨서 내년 정도에는 이제 전력을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무4, 현무5. 요거는 현무는 뭐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LBM까지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미사일 전력도 상당한데, 이거는 이제 정부가 공개를 명확하게 분이 안 하고 있죠. 저는 우리 미사일이 사실 상당한데 요걸 감추는 게 능사냐라고 하는 생각을 그게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억제력 측면이 있는데 북한도 모르고 우리 국민도 모르고. 근데 이번에 숫자를 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원래 1년에 생산한다는 그 캠프보다 훨씬 과하게 지금 발표가 돼요. 어차피 뭐 저는 약간 블러핑이 아닌가. 블러핑이 좀 필요하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 미사일 전력도 상당하다. 우리 현무 1, 2, 3.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블록 1, 2, 3, ABC가 또 나눠질 정도로 굉장히 미사일이 발달해 있고, 세계에서 어느 나라 미사일보다 정밀도가 대단히 높은데, 이제 그게 명확하게 공개가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제가 이제 국방비서관 할 때, 야, 이걸
공개를 하자라는 걸 좀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 계통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보수적이에요. 미국 회사는 이제 그 해외 이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그 인덱스 회사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5위다 이렇게 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저 이유가 있지만 한 단계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인구가 좀 무기들이 웃겨가지고. 여기 이제 군사 예. 전체 병력 규모, 그 다음에 또 뭐 예비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인도보다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방산 능력이 좀 앞서지 않을까. 미국도 사실은 우리 쪽에 자기 무기를 맡겨서 이제 곧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뭐 제조까지는 안 가지고. 예, 그것처럼 사실은 뭐 하드웨어에 어떤 외국인이 좀 들어와서 전반적 기술이 아니고 참여하는 게 전체에 큰 영향이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죠. 우리가 이제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국과 인접국도 되게 중요한데, 북한의 우리 재래식 능력을 우리가 싹 간과하고 지나가는 측면이 있죠.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군 야포가 한 4,700명 정도 투입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선은 약 1,000km 됩니다. 북한의 야포가, 그러니까 북한의 포병이 14,300문 정도, 전선이 한 250km로 치면 러시아 전선에 우리가 12배 정도의 활용 밀도를 갖는 거죠. 전선은 좁고 북한의 포는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얘네들이 특별히 방사포를 5,500문 갑니다. 이게 뭐냐면 한 번에 여러 발 쏘는 거니까, 방사포의 포문 하나하나를 따지면 한 5만 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화력의 밀도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프랑스로 침공에 들어갔을 때, 21일 만에 프랑스가 점령당했을 때 독일이 갖고 들어간 포가 한 7천여 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인류가 감당해보지 않은 정도인데, 이게 너무 상시적이다 보니까 우리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 균형과 뭐 이게 좀 필요한데, 해공군 능력에 비해서 상대적 입장에서 육군은 좀 약해요. 이게 결국에는 육군은 물리력으로 막아야 되는 거지만, 해공군은 기세나 전략적 관점에서 운영되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찾아야 한다. 뭐 육군이 안타까운 것은 계엄도 하고 뭐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육군의 견제를 뭐 이렇게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한편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100만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이것도 블러핑이 좀 있지만 100만 정도의 어떤 우리를 침공할 세력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지금 육군이 35만 정도. 사실은 이것도 더 줄어들 거예요. 육군이 나중에 한 20몇만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해공군이 부족한 것은 미국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란처럼 육군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해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대부분의 이런 전력을 감당해야 될 건 육군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잊고서 우리가 이 군사력을 보면 안 된다. 얘기를 이제 전혀 다른 측면에서 조금 짚고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새로 낼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원래 무기는 자기를 보호하는 측면에 갖는 거니까, 무기가 가능한 좀 원거리로 투사되면 좋죠. 왜냐면 내가 보호되니까. 근데 이게 원거리만 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이나 두 번의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으니까. 이게 좁지만 더 치명적인 무기가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거리 투사 반경을 가지고 있는 사거리가 긴 걸 선택할 거냐, 더 치명적인 무기를 선택하느냐가 무기를 선택한 근원적 기준이에요. 이 두 개가 항상 이게 이제 고대 돌도끼부터 첨단의 AI 무기까지 사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창을 든 병사와 활을 든 병사가 사실은 전투 반경 싸움에서 이제 우열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 친구가 이 활을 방어할 정도 방어구를 가지면 이 거리를 상쇄시킬 수 있죠. 또는 뭐 치명성도 상쇄시킬 수 있고. 그래서 굳이 따지면 전투 반경 치명성 방어력 정도가 무기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조선시대 화포가 있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천지현황 지부직주 이어지는데 이런 체계를 처음 만든 사람은 세종 때. 세종의 아들 특히 문종이 세자 때 이 체계를 딱 만든. 그 다음에 화포의 사거리도 2배로 늘렸어요. 문종이. 경목이라는 걸 발명을 해가지고. 문종이 근데 이제 세자 때는 이렇게 활약을 하다가 왕이 돼서 이제 얼마 안 돼 죽으면서 단종 비사까지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근데 문종의 세종 때 문종이 이제 이룩한 성과죠. 세종 때 만든 게 이것도 있어요. 권총처럼 아주 조그만 총통도 만들어서 안여자나 기마병도 운용할 수 있는 총통을 만들어요.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철음자라고 하는 조그만 집게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여러 발 장전해가지고 심지만 붙이면 이제 혼자서 쏠 수 있는 무기. 이런 무기들을 세종 때 만들었어요. 세종 이후에 이렇게 치열하게 국방력을 위해 노력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조선의 왕. 그러다가 이제 한 200년 후에 이제 이분 때까지 있는 거죠. 근데 이순신 하지만 이순신이 얼마나 위대한 장부인지가 이거로 나타나요. 피해율을 보십시오. 모든 해전에서 작은 피해가 거의 없어요. 반대로 적선의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사실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수준 또는 그 이상이에요. 도대체 이순신은 왜 이렇게 잘 싸웠을까? 하나가 이제 조선 판옥선 시스템. 조선 판옥선은 명종 때 만들어요. 유일하게 세종 때 만든 화포와 명종 때 판옥선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산포회란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뭔가 그 한선 체계를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판옥선은 뭐냐면 화포를 잘 운용하는 화포 중심의 그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배 위에다가 화포를 쫙 배열해서 화포를 쉽게 운용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 쏘면 뭐 그 화포를 다시 빼서 반대쪽도 놓을 수 있지만 배를 순간적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도록 평저선. 그래서 순간적으로 회전해서 반대쪽도 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한 거예요. 요 조선의 판옥선이 나올 때 서양도 비슷한 컨셉의 함선이 나와요. 갈레아차라고 하는 베네치아 함선이 요 시기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산도 해전과 그 레판토 해전이 비슷하게 일어나는데 그 서양과 동양에서 화포로 이제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결정된 두 전쟁이 동서양에서 벌어지죠. 이제 그런 정도의 판옥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일본은 배에다가 화포를 거의 올리지 않았어요. 올리더라도 이제 사거리가 되게 짧았고 조선의 화포는 세종 문종 덕분에 사거리가 굉장히 길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용한 것이 이순신입니다. 그 이용하는 방식이 우리가 아는 하깃진이 그 화포의 사거리를 집중적으로 운용해서 사거리 플러스 치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한 거죠. 화망을 형성했네. 그렇죠. 화망을 형성하죠. 근데 이것만 한 건 아니에요. 자, 이게 가까이 붙으면 이렇게 조그만 멀리서는 이렇게 대전을 팡팡 쏴야 되지만 가까이 붙으면 조그만 화살을 쫙 집어넣어서 장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팡 쏘면 이제 일본군은 배 위에 올라타서 전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칼 들고 배 위에 올라타려고 하면 거기다가 조그만 화살을 쏴야 되는 거예요. 더 붙으면 조란탄이라 그래서 조그만 쇳덩이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한 400개 정도 들어갔다 그래요. 우리 크레모아의 쇠구슬이 한 400개인데 그 정도를 화포 하나에 집어넣고 쏴대는 겁니다. 그러면 전선 위에 나와 있는 일본군들이 거의 전멸하는 거야, 한 번에. 그래서 이 전투 방식을 나중에 아니까 일본군들이 나중에는 붙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해요. 자, 붙었다가 도망가려고 할 때 조선군이 대장군 앵커를 걸어서 붙잡고 붙으려 그러면 긴 나무를 끼워서 못 붙게 하고 이러면서 조란탄을 쏴 붙이거든요. 그게 사실 이 압도적인 전과가 나온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이순신은
사실 이런 무기를 개발을 한 건 없어요. 네. 거북선조차 이순신이 만들지 않았는데 이 무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지를 알았던 거죠.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같아요? 철도포 아니에요? 네,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철도를 이용해서 포를 날랐는데 이 사거리가 훨씬 어마어마하죠. 사거리가 130km가 그래서 독일 국경 영내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쐈어요. 그래서 이름이 파리포예요. 130km 날아가는 포는 현재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루에 대여섯 발 정도 쏠 수 있어요. 한 발을 쏘고 다시 이게 휘어지지 않도록 저것까지 걸어놓은 거죠. 그 현수교처럼 걸어놓고 한 발 쏘고 다시 맞고 닦고 해서 집어넣으면 이제 한두 시간 후에 이제 한 발 더 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 뭐 몇 개월 동안 뭐 피해를 많이 줬죠. 근데 이 포가 프랑스 파리는 피해를 줬는데 프랑스 군대에는 피해를 줬을까요? 적었던 건 네, 프랑스 군대에는 피해를 줄 수가 없는 거죠. 휴가 나온 프랑스 군인은 뭐 피해 입을 수 없죠. 그러니까 무기가 거리만 는다고 해서 위력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관측 범위가 있죠. 지구 공률 때문에 관측 범위가 물리적으로 한정이 되는데 무기는 사실은 전쟁이나 전투는 상대 부대의 전투력을 깨야지 이기는 건데 이런 무기는 전투력이 깨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전투력이 깨지지 않으니까 이 사거리는 막 커지니까 한때 우리가 어떤 방식의 전투가 유행했냐면 도시를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도시에 대한 뭐 융단 폭격, 상대 도시를 깨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한 거죠.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사실 그런 방식의 전투가 굉장히 성행을 했고 우리 6.25 전쟁 때도 평양 폭격, 뭐 어디에 융단 폭격 뭐 이런 거로 이제 얘기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의 전투로 전쟁 상대가 손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본질적으로 적 부대를 깨야지 이긴다 하는 게 이제 현대전의 원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때문이냐? 사거리가 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거리 밖에 누가 멀리 표적을 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지. 우리가 현대전에 나와 있는 포들이죠. 자주 보이고 사거리가 대략 40km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 사거리 안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핵심은 표적을 누가 보느냐. 이게 관점인 거죠. 이걸 우크라이나 전에서 사용되는 드론들이에요. 뭐 드론이 전대 전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장이죠. 근데 이제 바이락들은 어디서 이렇게 걸 튀르키예에서 만든 것을 우크라이나가 사서 이제 운영을 했죠. 이란 거는 이란 거는 러시아가 러시아가 주로 이제 샤헤드가 각광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요 우크라이나 전에서 사용되는 그냥 드론전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한 4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드론의 어떤 형태를. 첫 번째는 다목적 드론이에요. 굉장히 비싸고 원거리에서 관측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달고 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체도 관측, 공격 뭐 다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MQ나 리퍼. 이번에 뭐 이란에서 하나 떨어졌던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란의 샤헤드. 이거는 비행 폭탄이에요. 먼 거리에 정해진 표적을 그냥 출발할 때 입력하면 날아가서 거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은 대회형 무기라 그래서 로터링 뮤니션. 그러니까 공중에 떠서 돌다가 정해진 표적이 있으면 가서 때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람이 조종할 수도 있고 AI로 사전에 이제 표적을 설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좀 어디서 만든 거? 이걸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각 나라가 이 정도 부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도 란셋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이런 멀티콥터로 그냥 대형으로 만들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차를 가장 많이 부순 드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 전차의 한 65%를 얘가 부숴요. 근데 얘는 뭐냐? 우리가 경주용 드론에서 시작이 된 건데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요걸 보면서 드론은 그냥 자기 눈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를테면 전차의 취약 부위를 그냥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사람을 직접 공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돼. 근데 이게 러시아가 이게 그냥 계속 피해를 주니까 전차에다가 제밍 장치를 다 이게 전파로 운영이 되니까 제밍을 다니까 성공률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했느냐? 광섬유를 서비로 재밌네. 광섬유를 매달아서 이 광섬유가 20km 정도까지 그 정도로 가서 그냥 공격을 재미가 하니까 안 되니까. 제밍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성공률이 올라간 거죠. 이번에 한국제도 제가 그 소형 무기들 드론부터 이제 전차나 이런 데도 스텔스를 입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업체가 나와서 그 작업을 하는 걸 저도 좀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런 장비에도 이제 스텔스 기능을 입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여기 눈을 뭐를 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확장성은 이제 FPV 드론은 아마 광섬유 방향으로 거의 갈 거고 얘는 지금은 멍텅구리인데 아마 여기 센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센서로 AI가 붙으면 이제 제가 원하는 표적을 찾아서 때릴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또는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조종하는 방식도 원거리에서 가능하고 얘도 이제 AI가 통합이 될 거고요. 기업 위에 뛰어가면 좋겠는데요. 어떤 걸요? 저거 스위트 이거 계속 얘들 뭐 아니 그러니까 눈 오고 이런데 그래서 영화에 GOP 안 써 있고 무한대로 안 되죠. 뛰었다 나왔다 뛰었다 나왔다. 네, 배터리 무한대로 문제도 안 있어요. 돼요. 아니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되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네. 참전 군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제 세미나나 이런 데 몇 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무기 체계도 되게 중요한데 운영하는 기술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그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3,000km, 7,000km 있는 전략 그 폭격기 기지 이런 것들도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전술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해내더라고요. 애들이. 게임에서 그건 전쟁을 이제 많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국내 게임에서 몇 군데가 우리도 무인기 훈련시키는 거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근데 이제 무인기를 통으로 보면 이게 결론이 잘 안 나요. 자, 이 무인기는 무기 체계예요. 우리가 방사청에서 오랜 기간 이제 뭐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해야 되는 무기고, 저는 요 무기는 탄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그냥 탄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드론인데 장비가 아니고 소모성 탄약이다. 몇백이나 몇천이백 예. 금액을 예, 탄약으로 본다. 이것은 군용 장비로 살 필요가 없고, 이거 중요한 것은 국내에 이것을 기술을 계속 축적해가는 게 필요하다. 유사시에 대량 구매를 하면 된다 했습니다. 평소에는 훈련용만 구매하면 돼요. 이것은 그냥 계속 훈련용 구매하면서 국내 업체가 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드론이지만 우리가 추구할 전략이 다 달라져야 돼요. 이거는 뭐로 가야 되냐? 나중에 스텔스M으로 가요. 스텔스M으로 가고 데이터 링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자, 이게 이제 이건 피해율입니다. 이를테면 러시아 전차가 이 정도 피해를 입었어요. 예, 이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65%가 FPV 들어간 거예요. 이 대외형 폭탄 이것은 전차를 한 대 대형 폭탄을 때려요. 근데 이제 샤이드 같은 거는 전차를 못 부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거리에 정해진 표적만 때리니까, 다시 말해서 반경은 큰데 치명률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FPV 드론은 치명성, 반경도 커지지만 치명성도 높은 거고, 대형 폭탄도 사실은 적절한 반경의 치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드론 공격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주로 뭐냐? 샤헤드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겨우 샤헤드 드론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고, 주로는 FPV 드론이 전쟁에서 쓰인 거고, 요거는 샤헤드 드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쏴도 전쟁이 이제 안 끝나는 거죠. 피해율을 보면, 최근의 전쟁, 이번 전쟁, 잘 안 보이시죠? 이란은 뭐 사망만 따지면 한 2,000에서 한 3,000, 4,000 정도 이제 군인이 죽은 거로 나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군인 숫자. 미군들이 공중에서 정밀 타격을 하니까. 미군은 공식적으로 13명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전략적으로는 뭐 얘기가 많지만 군사적 면에서는 두 군데 전쟁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군의 13명의 피해는 뭐냐? 그렇게 많이 샤이드류의 뭐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사실은 보수 피해. 이게 직접 미군을 죽이는 수준으로는 엄청나게 제한을 받는. 자, 파리파가 똑같은 겁니다. 원거리 쐈지만 눈 감고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무기를 어떻게 건설하는 게 맞냐? 우리는 자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상대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건설해 가야 되는 거죠. 그냥 드론으로 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드론을 어떻게 가는 게 중요해요. 자, FPV 드론을 예를 들면 이제 전장의 양상을 보면 아까 그 그림에서 소총의 유효사가 지금까지 요만했다 이거죠. 근데 FPV 드론이 이걸 한 3, 4kg로 늘린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한쪽이 소총을 들고 있고 한쪽이 FPV 드론으로 전쟁을 하는데 둘이 부딪히면 소총이 이길 수가 없죠. 이게 초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차이였어요. 근데 샤이드는 뭐냐? FPV 드론보다 사거리가 월등하죠. 근데 이제 암흑 속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럼 싸움은 결국엔 뭐가 돼야 되냐? 이 범위를 어떻게 넓히느냐가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샤이드 정도를 이렇게 확 밝혀서 표적을 보면 이제 그 상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죠. 사이다 눈을 닮은 거네. 그렇죠. 샤이드에 눈을 달거나 샤이드에 데이터 링크를 걸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하거나. 자, 근데 드론으로 우리 병력을 대신해서 미래를 우리가 그냥 지킬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드론에 우리보다 훨씬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를 해야 되냐? 우리가 실제로 이런 드론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물리적 그 전투 반경과 치명성을 어떻게 넓히느냐의 관점에 군사력 건설을 가야 돼요. 자, 그것이 지상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까지 공중과 우주를 연결한 다 영역으로 가야지 이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우주는 관측 위성에만 국한됐어요. 근데 이게 드론과 연결해서 전투 반경을 실제로 넓히려면 위성, 적에도 통신 위성 체계로 가야 돼요. 요게 우리가 지금 관심이 없어요. 여기만 관심 있고 여기 개별적으로만 관심이 있지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이제 구축하고 넓힐 거냐에 관심이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미사일은 뭐 현실적이에요. 현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4년도 9월 달에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수장을 저격할 때, 제거할 때 한 지점에 제이단 폭탄을 3번 연속으로 공격을 했어요. 한 번에는 한 15m밖에 못 뚫는데 이걸 3번 연속하니까 30m 정도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숨어 있는 이제 헤즈볼라 지도자를 제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확도가 한 3m 정도인 거예요. 우리 현무의 정확도가 3m 정도. 그 다음에 네, 현무의 탄두 무게가 8톤, 9톤 뭐 얘기하죠. 제가 밝히지는 못합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근데 8톤이든 9톤이든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폭탄. 이게 이제 머더 오브 올 밤 해가지고 마브라고 얘기하는 미국 폭탄. 모든 폭탄의 어머니 다. 그 다음에 Father of all bombs 해가지고 모든 폭탄의 아버지 러시아의 폭탄. 얘네가 8.5톤, 7톤이야. 얘네는 비행기 한 대에 하나만 싣고 가. 아, 그럽니까? 그래서 비행기에서 떨어뜨린 거. 우리는 이 정도 탄두의 무게를 수백 킬로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때리는 거죠. 자, 이게 북한의 김정은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 이 8톤 정도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아까 이제 우리 K9 자주포가 뭐 숫자 보셨는지 모르지만 1,300문 정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K9 자주포 1,300문이 동시에 한 지점에 쏘면 현무 한 발 정도가. 이게 이제 그냥 고폭탄 위력을 비교하면 그러하고, 자, 여기에 뭐 이렇게 금속을 집어넣으면 벙커버스터가 되고, 거기에 열압력탄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위력이 커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탄두를 얼마든지 바꿔서 운영할 수 있는. 이 무기를 그 북한 지도부가 이렇게 응거했을 만한 지점에 사실 우리가 때린다면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북한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뭐 숨을 데는 없어요. 지하든 지상이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재래식 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해구산을 해주는데 이게 신뢰 못한다. 사실 그것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은 핵우산, 핵 억제는 작동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렇게 피해를 입으면서 핵무기 못 쓰듯이 사실은 핵은 이제 그렇게 쓰기 어려운 제어가 이미 걸려 있어요. 여기에 우리 재래식 억지력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고도화 시켜 놓으면 사실은 한반도에서 핵 가지고 이제 우리를 겁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군사력, 재래식 군사력 건설도 숫자 싸움이 아니고 실은 그 압도적인 그 전투 반경 치명성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군사력 건설을 하면 물리적 그 억지력, 재래식 억지력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이죠. 여기까지입니다. 미안합니다. 응급실 이야기.